월급쟁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의자에 맞는 업을 갖추는 게 직업인이고 그 직업인은 자신의 능력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한 그 업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직에 머물러 있으면 직장인으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저 원장님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 병원 개원하셨는데 불구하고 자산이 커진 거지 노동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빨리 간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영상이 나온 시기가 조금 지금부터 한 1, 2년 전이니까 네네.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뭐 이제 꼬꾸라진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멘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하셨던 것 네네. 같은데 그거는 이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 상승장을 맞이한 것도 있는 물론 네. 원장님 말씀하신 그 운과 그 전에 준비된 노력과 이런 게 합쳐진 건데 앞으로는 그런 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생각하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저는 하지 투기를 하지를 않아요. 네. 투자는 뭐냐면 저의 삶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투자예요.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지혜와 깨달음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 지혜와 깨달음을 돈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투자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그 지식과 경험을 지혜와 깨달음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누가 뭐 어디가 오른다고 해서 그걸 산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첫 입문을 저희 어머니 집을 사드리는 걸로 부동산 투자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부산에 조그만 빌라를 샀는데 이게 올라가구나라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책도 많이 보고 이런 유튜브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유튜브에서 좀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유튜브에 계시지만은 좀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공부도 했어요. 아, 실제로? 네, 그때 뭐 노승환 교수님 통해서 그런 부동산 공부도 하면서 부동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좀 탄탄하게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바탕으로 된 지식이 나의 지혜와 깨달음이 되면서 이 알미 되거든요. 그럼 이 알을 이 사회에 있는 돈으로 환산시킨 게 저의 부동산 투자였고, 저의 노동소득과 근로소득은 뭐냐면 제가 의학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과 경험을 알무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거로 돈을 바꾼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재료가 지식과 경험 플러스 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의 어떤 그 근로소득 혹은 어떤 저의 사업소득 그거는 저의 지식과 경험을 재료로 썼지만은 부동산은 지식과 경험 플러스 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보다는 그런 부동산 자본소득이 더 빨리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원래 45세 100억 부자, 55세 1000억 부자, 65세 1조 부자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 제일 밑에가 이제 100억 부자니까 100억 부자는 언제쯤? 100억 부자는 한 3년 전 정도에 이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제가 네이버 패스워드를 바꿨거든요. 저는 패스워드 원래 뭐였는데요? 45세 100억. 45세 100억이 저의 네이버 패스워드였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네이버 패스워드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막 아이디 많이 해. 해. 저는 첫 글자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사랑. 사랑. 그 뒤에가 이제 숫자들이 붙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45세 100억이 패스워드였는데 계속 특수 문자를 넣으라 해가지고 느낌표 2개 땅땅 해가지고 45세 100억 느낌표 2개. 그거를 이제 44세인가 그때 바꿨던 것 같아요. 뭐로 바꿨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갑자기 네이버 패스워드를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걸로 바꿨겠죠. 네. 뭐 그렇다고 55세 1000억 뭐 느낌표 2개는 아니고 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100억 부자 이상을 달성해 보시니까 네네. 어쨌든 원장님이 1차 목표는 달성한 거기도 네네. 하고 100억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물었을 때 이제 부자로 가면 이제 100억 정도로 네네.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실제 금융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집이 있으면서 금융자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 부자로 갔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데 100억 정도 있어 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항상 2030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 1억의 허들을 넘어봐야 돼요. 맞아. 서로 1억을 모아봤다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적어도 20, 30대에 1억이라는 허들을 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저는 1억을 4년 동안 모아서 허들을 넘었어요. 그러면 1억 모으는데 4년 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1억 모은 데는 3년 걸려. 맞아요. 한 1년 정도 줄어들어. 그러다 보면 처음에 1억을 모으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딱 생겨. 그게 내 마음에 각인되거든요. 그게 무의식이야. 근데 또 3년이 지나면
이게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어들었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아니라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으로 성장하게 돼. 그러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무의식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을 통해서 100억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0억이란 허들을 넘게 되면 어떠냐면 현실의 어떤 그런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어떤 풍요가 이런 현실의 풍족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실험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얼만큼 내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의 결과가 100억이라는 숫자였는데 그 숫자를 한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점점 외부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100억이라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억을 얻게 되면 되게 행복하고 세상에 어떤 희열로 가득 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당연함이 100억을 얻었을 때의 느낌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 즐겁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너무 갖고 싶어져. 저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는데 그 차를 타면 엄청 좋을 것 같죠. 타다 보면 익숙해지죠. 똑같아요. 지금의 당연함. 그리고 그 지금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당연함이 뭔가 100억을 넘었을 때, 허들을 넘었을 때 느낌이지 엄청난 즐거움과 희열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에 람보르기니 타고 오셨나요? 네. 주차장이 시끄러웠겠네. 네. 부릉부릉 해가지고, 네. 자, 근데 지금 풍요 얘기해 주셔서 네. 사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직업 특성상 돈 많은 사람을 특히 재테크 계열이다 보니까 많이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으면 확실히 그라운드라는 게 이런 표현 하기 싫지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몇십억 있을 때는 좀 가끔 한 100억대 이런 사람 부자들을 만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몇백억대가 되면 이제 천 단위대를 만날 수 있어. 천 단위대가 되면 이제 조 단위를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볼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100억 있고 내가 뭐 50억 있고 뭐 70억 있고 1000억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세계가 또 열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자산이 한 1000억 되는데 박탈감과 뭐 자기가 이제 더 높은 사람 보면서 자기 막 작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완전 바닥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딱 열면 뭐 사실 다들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거에 불과할지라도 딱 내 세상은 작아지잖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자라 그래. 돈이 많은 사람. 근데 부자는 뭐냐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부자는 돈자가 될 수가 있어. 마음이 풍요로우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근데 돈자라고 해가지고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돈은 많은데 마음이 결핍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돈자 혹은 부자거지라고 그래요. 부자거지. 부자거지는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주는 여유로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많은데 내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내면의 결핍을 외부의 어떤 관심이나 외부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거지가 가장 설치는 곳이 어디죠? 어디요? SNS잖아요. 인스타 같은데. 뭐냐면 나의 내면의 부족함을 어떤 명품이나 자랑거리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관심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아. 내면의 결핍은 내면의 어떤 그런 정화를 통해서 어떤 명상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외부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포장지는 계속해서 화려해지는데 내면의 결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내면이 결핍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데 난 채워지지 않지?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주변에도 지금까지 부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부자거지는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 생각하세요? 부자거지는 요즘은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사람이 달라지다 보면 리그가 달라지게 되면 부자들을 저는 자주 만나지 돈자들을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필터하게 되지.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삼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삼간이 달라져 있으면 이미 당신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삼간이 시간, 공간, 인간인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달라져 있으면 이미 나는 부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네, 상관에 대한 시간이 좀 이따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이전 소득, 뭐 유산 이런 거 제외하면 근로사업
투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원장님은 사실 의사라는 어떻게 보면 근로와 사업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자 직업 중 하나이신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거는 내 삶을 바꿔주는 돈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 셋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와 사업소득은 어떤 그 자본소득을 위한 씨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씨드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재료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닥터를 페이닥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업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겪는 그런 과정 속의 하나인 거지 그 과정을 하나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영상을 보면 어떤 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그냥 했는 말 오딘 그대로만 해보면 너가 의사를 했으니까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정도의 시드가 커져서 그게 네. 한 거지. 너가 만약에 포항공대 기계과 그냥 그대로 졸업해서 대기업의 이제 기계공학자나 뭐 그런 식으로 됐으면 너가 아무리 그런 암과 무의식감 그런 게 있어도 지금의 부를 달성하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질문 던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자신의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면 네.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성공했고 난 맞아, 실패한다라는 마음이 딱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으면 늘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늘 비교하고 있어. 비교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뭐죠? 비교라는 거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교만함을 느끼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가 비굴해지는 게 비교거든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비굴 그리고 교만의 준말이에요. 비교와 교만 둘 다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하면 할수록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을 내 내면에 쌓는 거예요. 그럼 나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이 되면 그런 부정적 현실을 짠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더 많다잖아요. 네네. 그분들 다 월급쟁이 분들인데 그럼 월급쟁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월급쟁이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반이 있고 반은 부자가 되고 반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쟁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월급쟁이는 하나는 직장인이고 하나는 직업인이에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는 직이고 하나는 업이에요. 직은 자리를 의미하고 업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업이고 플러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월급쟁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저와 같은 40대 분들은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게 40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나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네. 나의 능력이 상승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어. 내 자리가 높아졌어. 그러면 나의 능력도 과장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그 사람 능력이 대리 이하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리는 옮겼지만 직은 바뀌었지만은 네. 그 직에 대한 월급을 받지만은 그 의자에 대한 능력은 자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네. 그 의자에 맞는 업을 갖추는 게 직업인이고 그 직업인은 자신의 능력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 성장한 그 업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직에 머물러 있으면 직장인으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직장인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 앉아 있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인이라 그래. 업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지 직을 높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 자, 아까 상관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부의 시작점이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도 사실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간이 제일 중요한 게 네. 우리의 경험은 삼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그 추억 중에 뭐 인간, 시간, 공간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죠. 그게 전부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원장님과 둘이 맞아. 그 삼간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삼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되게 별로인 사람이면 네네.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내 주변에 별로인 사람이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내 주변에 별로인 사람을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친구는 바뀌어도 돼요. 우리는 친구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 맞아. 친구는 한번 친구가 되면 영원히 친구로 남아 있어야 돼. 맞아. 그게 왜냐면 단어가 준 느낌 때문이에요.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야. 우리는 그 과거의 옛 것에 친한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성장하고 싶고 난 부자로 살고 싶어. 근데 친구는 그냥 정체되고 있어. 근데 친구의 본질은 끼리끼리 동질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친구는 성장하지 못하게 해. 왜냐? 나랑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친구가 안 되거든. 친구는 엄청 성장해서 부자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친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는 나의 발목을 잡는 최고의 허들이 될 수가 있어. 그 말은 뭐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난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친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물론 친구 중에 좋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근데 허들을 넘게끔 도와준 친구가 있지만은 그 친구 자체가 허들이 될 때는 그 친구의 허들을 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뀌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친구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 좋다는 게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늘 내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도 이미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면 주변에 그런 성장하려고 하는 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친구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 되게 와닿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 친한 옛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친할 친자에 저는 입구자를 써요. 저랑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는가요? 가끔은 나도 옛날 친구를 원장님도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친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친구가 내 발목을 잡을 때는 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허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책에 쓴 이야기인데 친구는 여러분 이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데 나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경험적 진실인데 나보다 더 잘된 친구? 사람은 나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사실 남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친구에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잘 되어 있으면 친구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부산을 떠나면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거의 다 지웠어요. 그때 내가 나중에 성장해 있으면 우린 다시 친구가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의 연락처를 다 지웠는데 지금은 부산 떠난 지 한 27년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연락 안 할까요? 우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부산 내려가면 다시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또 좋은 이야기하고 골프 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구에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원장님은 지금 만나는 사람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뭐가 다른가요, 그분들? 지금은 뭐냐면 삼감하는 친구가 있고 삼불하는 친구가 있어요. 삼감은 뭐냐면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 작가님 되게 잘 됐어. 그러면 야, 너 너무 잘 돼서 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럼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작가님이 나한테 막 명절 때 소고기도 선물해주고 천혜향도 막 주고 이러거든. 뭐 그거에 또 감탄해. 그러면 감사와 감탄이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감동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들. 항상 우리는 말에 느낌표가 달려요. 그게 감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삼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삼불이 뭐죠? 삼불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결핍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뭔가 불평을 해요. 과거를 불평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현재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부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떤 우리 무의식의 어떤 그런 공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채색되게 되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상관과 삼불 외에도 원장님 어쨌든 경제적 자유도 이루셨고 그다음에 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좀 더 일반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빨리 느끼겠죠. 어떤 사람 좀 곁에 도 어떤 사람 피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딱 만났을 때
뭔가 너무 과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허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뭔가 좀 뭔가 이상한 느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차단 막 내려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람이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상인 것 같아요. 인상. 인상. 그 사람의 외모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상인데, 네네. 우리는 외모는 머리로 기억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상은 마음에 각인이 되거든요. 마음에 각인된 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는 아까 말씀하신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힘든 그런 그 사람의 바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 느낌이 사람의 이상해. 그렇죠. 그 사람의 바이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바이브를 풍기고 있는가는 네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채색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바이브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 광고는 아닌데 제가 네. 몇 년 전에 요거 쓰기 전에 몇 년 전에 네. 한 바이브라는 그런 책도 썼거든요. 네.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기는 느낌, 네. 어떤 기분, 그런 바이브, 그거에 대해 썼는데, 그 바이브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론적으로 그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입장에서 그럼 전문성을 살린 입장에서 김 작가 인상은 어떤가요? 김 작가님 너무 좋죠. 일단 인상이 좋잖아요. 인상 잘 웃고. 역시 여러분 외모가 좋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저도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잖아요.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잘생겼단 말을 하지 않아. 근데 그 얘기 항상 해요. 인상이 좋다. 인상이 되게 호감형이세요. 인상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상이 여러분 매력이라는 게 힘이잖아, 힘. 네네. 근데 마음에 이제 각인된 인상이 더 네. 사람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솔직히 뭐 장동건 아니죠. 장동건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차은우는 아니죠. 저는 그럼 우리 어떻게 태어나죠? 타고나요. 자, 두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공간은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우리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의 삶이 습관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한 번 들인 습관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처럼 네.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GV, EV예요. 그러면 EV가 environment, 내 환경, 공간이 주는 거고 그 공간 속에서 GV, good vibe,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게 돼. 저는 옛날에 글을 스타벅스에서 썼어요. 전 책을 집필할 때 스타벅스 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글을 쓰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기분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니까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글 쓰는 습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 그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 내 마음의 굿바이브를 만들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면 계속 하게 되어 있어. 아크로 서울 보냈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초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데 이 공간은 뭐 어떻게 좀 달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가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네. 모르는데 단순하게 집에서 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집에서 삶의 기본기 3가지를 늘 쌓거든요. 네. 삶의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인데 그걸 저는 집에서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는 것들을 앞에 서울숲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숲에서도 그 벤치에 앉아서 독서를 할 수가 있고 조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깅하면서 명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숲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 집인데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저희 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how라는 거에 어떻게란 말이잖아요. 그 어떻게가 합쳐진 게 하우의 복수 하우스인데 그게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저의 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대한 가치를, 의미 가치를 좀 깊게 두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 집이 참 좋아요. 자, 시간은요?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자,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돈은 골드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투자해서 골드를 벌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거꾸로 해야 돼. 부자들은 여러분 돈을 써서 남의 시간을 사고. 그러니까 골드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기가 막히네 표현이. 정말이에요. 왜냐 삶은 여러분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닿으면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이아몬드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꼭 여러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 명품 사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명품 얘기해 주셔서 원장님 그 러셀 TV 나온 영상 보니까 명품도 좀 있으시던데 네. 명품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명품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명품은 즐기는 거예요. 네. 저는 명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명품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면이 결핍으로 물들어 있으면 그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관심과 자랑거리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내 안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이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즐거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명품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품은 백화점에서 뭐 파는 비싸고 뭐 이렇게 럭셔리하고 1층 매장에 있는 그런 걸 명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20대 때 가지지 못한 게 명품이에요. 30대에 가지지 못한 거, 내가 40살에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명품이에요. 왜냐면 그걸 가지지 못한 것을 지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점점점 부자로 가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이 명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이 명품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명품을 즐길 수가 있고 이 명품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람보르기니 탈 때 승차감이 좋아서 탈까요? 아니에요. 승차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단지 하차감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승차감을 위해서 타는 거, 남들의 관심, 하차감을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저는 가차감이라는 게 있어요. 가차감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 그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차를 타는 거예요. 네. 제가 가지지 못했던 20살 때, 30살 때, 40살에 네. 가지지 못했던 그 차를 가짐으로써 내가 점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 차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 그 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차를 타는 거예요. 하차감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내가 딱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고. 그 시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원장님 인스타 안 하시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봤을 때 정말 아껴야 하는 소비는 뭐라고 보세요? 요즘 20대, 30대, 40대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요. 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비용을 써야 돼요. 근데 자신의 어떤 시간과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에너지를 뭐에 대해 쓰느냐? 자신의 어떤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서. 저는 정말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이제 작가님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개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하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그 개나 고양이가 주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또 내 소중한 시간이 많이 그렇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자신을 위해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결핍감을 개와 고양이의 어떤 그 위로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영원히 키우지 말자가 그게 아니라 아니라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자신이 좀 성장하고 뭐 40대, 50대 자기 성공했을 때 그때 키워도 되거든요. 지금 좀 시기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